자, 공중보건 이제 이론 시작하도록 할게요. 14페이지부터 보실 거고요. 우선 우리가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니까 공중보건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걸 좀 개념을 잡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 정의가 나오는데, 정의를 보시면은 공중보건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정의는 사실 역사적으로 계속 변해갔겠죠. 그래서 우리가 1900년대 후반에 생각했던 처음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생각했던 공중보건은 그냥 뭐 환경위생, 주거 환경위생, 뭐 산업 환경위생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중보건은 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의학의 발달,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 있는 게 이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먼저 첫 번째로 윈슬로우의 공중보건 정의가 나오는데, 이 윈슬로우의 공중보건 정의는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을 거고요. 그냥 나중에 시험 문제에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데, 굳이 내가 이걸 뭐 하나하나 외우지 않아도 그냥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많이 거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20년 연도까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래서 역사적인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나올 때 같이 묻어서 나오기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윈슬로우라고 하는 미국 예일대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이 정의가 지금까지도 공중보건 정의의 어떤 그 기본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공중보건학이란 누가 노력을 한대요? 지역사회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서 뭘 달성하고자 하느냐?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킨다. 이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가 공중보건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중보건이라는 것은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의, 지역 주민의, 국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한마디로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 증진. 자, 그래서 그러한 기술이자 과학이 바로 공중보건학이다 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럼 지역사회가 노력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역사회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5가지에 대한 노력을 제시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렇게 목적 3가지, 그 다음에 5가지의 노력, 시험 문제로 내기 너무너무 좋죠. 시험 문제 다음 중 윈슬로우가 제시한 공중보건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또는 지역사회의 노력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지금까지 최근에 22년 시험에도 똑같이 이 정의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느냐? 우선 환경위생을 관리해야 돼요.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고, 전염병 관리, 이게 1920년에 했던 정의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염병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겠죠. 그래서 전염병 관리, 그 다음에 개인 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개인의 신체에 손 씻기, 기본적으로 나의 어떤 위생 상태가 깨끗해야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의료 간호 서비스를 조직화해야 돼요. 지역사회 안에 의료 간호 서비스를 조직화해야 되는데, 뭘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인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를 조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막 어디 전문 병원이라던가 종합병원이라던가 이런 서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병을 미리 예방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치료, 또는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 간호 서비스를 조직화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 제도를 발전시켜라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어떤 사회 제도냐? 건강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제도.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다양한 사회 제도들이 있죠. 뭐 국민건강보험 제도 같은 것들, 의료 전달 체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제도를 발전시켜라. 그래서 윈슬로우는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 3가지 목적,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환경위생 관리, 전염병 관리, 개인위생에 대한 보건교육, 그 다음에 의료 간호 서비스 조직화하고 사회 제도를 발전시켜라, 이렇게 5가지 지역사회의 노력을 제시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안에서만 빈번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뭐 지금 외우실 필요 없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이걸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저절로 암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수업을 듣다 보면은. 자, 공중보건학의 범위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환경보건과 관련된 분야로는 환경위생, 식품위생,
환경 오염에 대한 거, 산업보건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까지는 묶어서 환경보건 분야라고 하고, 자, 보건관리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보건관리는 행정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각각의 특수 계층, 인구보건, 모자보건, 보건영양, 보건교육, 학교보건, 그리고 보건통계. 자, 보건통계가 보건관리 분야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질병관리 분야가 있어요. 질병관리와 관련돼서는 감염병 관리, 그래서 전염병 관리에 대한 거, 비전염성 질병 관리라고 하면은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역학이라는 과목, 뭐 기생충 질병 관리 같은 것들이 질병 관리 분야에 들어가요. 사실 기생충 질병 같은 경우는 환경보건으로도 들어가긴 하거든요. 보통 교재 중에서. 왜냐하면 기생충 자체가 되게 환경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식품위생에서 환경위생 쪽으로 넣기도 하고, 질병 쪽으로 또 분류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이런 것까지 봐야 돼? 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서 그냥 넘기기 쉬운 내용인데, 요게 최근에 한 2번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어떻게? 다음 중 공중보건의 범위 중에서 뭐 보건관리 분야에 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인구보건, 모자보건, 보건통계, 역학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를 구분하는 게 최근에 2번이나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고, 이렇게 출제된 건 앞으로도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주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한 번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보건통계랑 역학이 제가 한 챕터에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네 두 개가 붙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과목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통계랑 역학은 사실 굉장히 별개의 과목이에요. 완전히 다른 과목인데 공부하는 편의상 제가 붙여둔 거예요. 그래서 역학은 질병관리 분야에 있고, 보건통계는 보건관리 분야에 있다라는 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공중보건 활동에 대한 거. 그래서 공중보건의 활동은 보건 서비스 체계, 그리고 보건 행태, 뭐 동기 조성, 환경재해,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뭐 나눌 수 있다라고도 하고요. 7개의 범주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활동이고, 그다음에 예방을 위한 내용. 그래서 이 공중보건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질병 예방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질병뿐만 아니라 조기 사망, 뭐 신체 장애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관리하는 것들이고, 포괄보건의료와 관련된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공중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개념들인 거고, 포괄보건의료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면 포괄적 보건의료라는 개념들이 나오는데, 포괄적 보건의료라고 하면은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이게 다 합쳐진 보건의료 활동을 포괄적 보건의료 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뒤에 가면 다 나와요. 예방, 진단, 치료, 재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라고 하면은 보통 치료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공중보건에서는 항상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여기에 하나 더 하면은 건강 증진에 대한 것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전 기록을 수집, 보존,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활동이다라는 것은 보건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기록은 사람들의 출생, 사망과 관련된 기록들, 결국은 다 보건통계에 대한 것들이고, 교육,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에서 보건에 대한 동기, 포괄적인 보건의료를 위한 보건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것, 그 안에서 보건의료라는 것 분야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게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 학문인 거죠. 자, 그래서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연구까지도 공중보건 활동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공중보건과 비슷한 학문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공중위생학, 우리가 위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보건이라는 단어를 위생이라는 단어로 많이 썼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위생, 결국은 보건이라는 것을 보는 관점 자체가 위생에 포커스를 두고 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중위생학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의 공중보건학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방의학이에요. 예방의학과가 따로 있죠. 의대 전문 과목 중에서. 그래서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어떤 임상의학은 어떤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그 의학의 학문 중에서 예방의학이 있어요. 의학인데 예방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예방의학이죠. 그래서 우리 공중보건의 상당 부분이 다 예방의학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도 예방의학이라는 의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방의학
예방의학 그 전공 서적이 있거든요. 되게 두껍고 무겁고 글씨도 요만하고 책도 엄청 크고 내용도 참 많은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잘 시험 문제가 이제 갖다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건학이라던가 역학이라던가 예방의학을 베이스로 많이 교재 이론에 넣어놨거든요. 그만큼 중복되는 과목이다라는 거. 그래서 의학을 기초로 하면서 공중보건이랑 예방의학의 차이는 뭐냐면 공중보건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근데 예방의학은 병원에 오는 또는 뭐 지역사회에서 개인이라든가 가족 이렇게 개인 가족 단위로 예방을 위한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역사회 보건학 또는 지역사회 의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을 단위로 해서 주민에게 어떤 의료를 제공하는 학문이다. 뭐 사회의학은 사회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과 관련돼서 우리 뒤에 가면 많이 나오는데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뭐냐면 나의 어떤 교육 수준, 나의 직업, 경제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이 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해 요인을 제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되게 뒤에 가면 또 많이 이런 부분이 나올 건데 결국은 나의 소득 수준이라던가 나의 경제적 수준이라던가 나의 교육 수준이나 나의 직업이 나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아무래도 소득이 낮을수록 직업이 아무래도 뭐 건설업이라던가 이런 이제 직종에 종사할 수 전문직보다는 그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건강 위해 요인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야고 건설의학, 건설 공장, 건설직 노동자를 위한 의학이 아니라 건설적인 의학이라는 거예요. 건설적인 의학. 그래서 단순히 질병 치료가 아니라 최고의 건강 수준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관리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건설의학이라고 해요. 이러한 비슷한 유사 학문들이 있다 정도. 자, 그 중에서 가장 비슷한 이제 예방의학이랑 공중보건. 그래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은 목적이 같아요. 목적이 뭐예요?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 건강과 능률을 향상시킨다.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킨다. 앞에서 우리가 공중보건에서 봤던 정의랑 똑같네요. 그쵸? 그 목적이 똑같아요. 근데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중보건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예방의학은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그 개인이나 가족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게 예방의학이라면 공중보건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지역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건강 위해 요인들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야지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가 있겠죠. 책임 소재를 보면은 건강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예방의학은 개인과 가족에게 교육을 하거나 뭔가를 해줘서 스스로 관리를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게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신다라면 공중보건은 사람들의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지역사회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조직,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좀 더 져야 된다라는 개념들. 그래서 진단 방법을 보면은 예방의학에서는 뭐 임상적인 진단 방법을 적용한다라면은 공중보건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진단을 해요. 그걸 어떻게 진단을 해? 지역 사회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맡은 지역 사회에 어떤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 지역은 지금 어떤 질병의 유병률이 높아서 이 문제에 대한 보건 사업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관리를 위해서 예방의학은 의학이니까 뭐 진료, 투약 같은 게 들어가겠지만 공중보건은 보건 관리, 보건 봉사 그래서 보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겠죠. 자, 구체적으로 공중보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그래서 공중보건 사업은 기본적으로 보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겠어요? 지역사회 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결국은 공중보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보건사업이라고 우리는 하는 거죠. 그래서 보건사업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보건사업도 있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보건사업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속한 지역, 서울시 여기 영등포구에서 하고 있는 보건사업이 각각 따로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자, 감염병처럼 지역 단위로만은 할 수 없는 거. 자,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 우리 영등포구는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봤자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지역 간의 전파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단위로는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정부 단위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부처의 행정부서와 뭐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랑 뭐 보건복지부랑 국토부랑 같이 해야 돼. 환경부랑 같이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정부 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업이 좀 더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업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자, 법적 규제만 가지고는 어렵고 정부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다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방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의 특징, 우선 그 지역,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인구 구조가 젊은 사람이 많은 지역도 있고,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도 있고, 영유아가 많은 지역도 있고, 뭐 학령기 아이들이 많은 지역도 있겠죠. 그러면 그 지역마다 필요한 사업을 적절하게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지역에서 어떤 개발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할 수가 있겠고, 지역 안에서 조금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할 거예요. 그 밖에 뭐 범세계적인 보건 사업이라고 하면은 WHO가 세계적으로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뭐 저런 거 나오겠어?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여러분? 매 내용을 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제목 옆에 보세요. 출제가 됐죠. 그것도 최근에. 이게 제가 여러분 여기에 교재에 이렇게 몇 년도 어느 지역 몇 년도 어느 지역 넣어놓고는 있는데, 이게 지역 이름만 있으면 보건직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기술직은 거의 기술직이 같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보건연구사, 뭐 복지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다 적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제가 조금 교재 편집할 당시에 이제 출제됐던 것들을 이렇게 계속 추가해서 넣고 있는 건데, 이거 이외로 훨씬 더 출제된 내용들은 많겠죠. 왜냐면 지역마다 시험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건 안 나오겠지. 사실 저도 그래, 강의하면서 그런 거 있었어요.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강의도 좀 뺄까 싶은데 조금 그래도 미심쩍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와? 다음 중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시행하는 보건사업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또는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하는 보건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건 뭔데 저 혼자 이렇게 노랗게 떡하니 들어가 있어? 공중보건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 진짜 별것도 아닌데 시험 문제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요즘은 좀 뜸해. 근데 뭐 별거 없어. 이거는 꼬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공중보건의 대상은 누구다?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 주민, 개인, 뭐 만성질환자, 건강한 사람 다 틀려요. 그냥 지역사회 주민이 정답이에요. 지역사회 주민. 자, 공중보건 3대 핵심 원칙. 자, 이런 거는 딱 보면 시험 문제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게도 3대 나왔잖아. 3대 4대 5대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시험 문제예요. 누가 봐도 시험 문제로 내기 너무 좋잖아요.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이라고 하면은 참여, 형평, 협동 세 가지. 그래서 공중보건 사업을 할 때 얘네 세 가지를 기본적인 원칙에 깔고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여, 누구를 참여를 시켜야 될까요? 공중보건 사업을 기획할 때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우선 지역사회 주민도 참여해야 되고요. 보건 사업이지만 학교 관계자들도 참여를 시키고, 환경 관련자들, 식품 관련자들도 참여를 시켜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형평, 자, 불평등을 극복해야 된다. 형평성을 높여야 된다. 지역사회 주민에게 골고루 사업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협동,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한다. 사실 참여와 협동이 결국은 맞물리는 건데, 그러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또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들 사이의 협동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참여, 형평, 협동 세 가지로 보시면 되고, 뒤에 가면은 건강 증진의 접근 전략 세 가지 원칙이 또 나와요. 접근 원칙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나오면 걔네들을 섞어서 주로 문제가 나와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공중보건 사업의 수단, 사업의 3대 요소. 또 3대가 나왔네.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시험 문제겠죠.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공중보건에서도 출제가 되고, 보건행정에서도 출제가 되고. 그래서 3대 수단이라고 하면은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 교육에 의한 조작행정,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정부가 보건 문제를 국가가, 지역사회가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해요. 보건 사업을 하면서 금연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뭐 담배 피지 마세요, 예방접종 맞으세요, 막 간섭을 해요,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봉사활동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봉사야? 정부가 국민들에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을 봉사라고 해요.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거든. 아프든 말든 걸리든 말든. 근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을 봉사라고 해요.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한 봉사 행정이다. 그래서 보건 행정은 항상 봉사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게 돼요. 자, 두 번째, 법규에 의한 통제 행정. 법을 제정을 해서 자, 뭐 마스크를 쓰고 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어떤 시설에 대한 관리, 감염병 환자에 대한 어떤 통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법규에 의한 통제 행정이 있고요. 자, 교육에 의한 조장 행정이 있어요. 자, 교육을 통해서 조장을 한다. 자, 보건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마스크 쓰세요, 손 씻게 하세요, 사람 간에 거리 두세요. 이걸 교육을 계속해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하도록 만드는 것, 조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에 유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조장을 해야 돼요. 그 조장하기 위한 방법이 뭐다?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통한 조장 행정.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아무리 법을 만들고 국가가 막 이렇게 하더라도 개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개인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리두기도 유지하지 않고 마스크도 다 그냥 막 벗고 다니고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은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보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 의한 조장 행정이다. 결국은 가장 능률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 이 교육에 의한 조장 행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애쉬튼과 세이모어의 공중보건 변천 4단계가 있는데, 요건 뒤에 가면 우리가 보건학의 이제 공중보건의 역사 파트가 나오는데, 거기랑 조금 맞물리는 내용인데, 우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아니라 옛날에 중세시대 이럴 때는 공중보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내가 아픈 건 누구 탓이에요? 그건 내 탓인 거예요. 내가 신에게 벌을 받았다거나 내가 관리를 못했다거나 이런 식이었죠. 근데 산업보건이라는 게 우리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이렇게 지주가 있고 농사, 이렇게 땅 빌려서 농사 짓고 갖고 해서 소작농, 그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집이 한 칸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었죠. 근데 산업혁명이라는 게 시작이 되면서 이 소작농들이, 지주들이 소작농을 다 몰아내버려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양모 산업을 하는 거예요. 양을 키우고 털을 깎고, 그리고 이제 도시에 막 공장이 생겨요. 그럼 소작농들은 땅을 뺏겼잖아요. 이제 땅을 잃었잖아. 일할 게 없잖아. 근데 도시에 공장이 막 생기면서 일자리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어떻게 됐겠어요? 높아졌겠죠. 근데 땅값은 이제 비싸졌겠죠. 그 집이 너무 비싸니까 그냥 그 도시 외곽의 변두리에 아주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붙어 살고, 일할 때도 우리 옛날 뭐 레미제라블이나 이런 영화 보면 어때요? 뭐 사람들이 한 줄로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일하고, 환경은 어때요? 먼지 투성에 시궁창에 막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이 배겨나겠어요? 다 아프지. 근데 이게 옛날에는 아프면 뭐 내가 죽고 끝나는 거지였는데, 산업혁명 시기엔 달라져요. 아프면 어떻게 돼요? 노동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공장 입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사람들의 건강이 중요한 요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자꾸 사람들이 아프지 살펴봤더니 환경위생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자. 그러면서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산업보건의 시기가 이제 바로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새로운 다양한 보건 문제들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대처를 국가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거 뒤에 역사 가면은 또 나올 거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기술, 의료기술이 막 발달하면서 질병의 원인 균을 찾아내고 예방 백신을 만들어내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문제였어, 예방접종만 하면 돼,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환경위생은 약간 뒷전이 되고 개인위생, 예방접종의 시기로 넘어갔다가 이제 의료기술이 이제 급격하게 발전하죠. 그래서 의학기술 발달, 치료의학의 전성기를 맞게 되어서 이제 감염병은 어느 정도 잡은 것 같고, 자, 우리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만성질환이 주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생활습관, 환경공해,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질환과 연계가 되면서 이 치료의학이 중심이었던 시기에서 지금처럼 공중보건, 포괄적 보건으로 질병 예방, 건강 증진에 좀 더 포커스를 두게 되는 신공중보건의 시기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역사적 흐름이에요. 역사 재밌죠? 뒤에 가면 역사 나오는데 제가 엄청 재밌게 해드릴 거예요.
나는 제가 원래 사학과를 원래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대학 갈 때. 그래서 사학과를 안 가는데 뭐 가끔 생각해요. 아, 내가 사학과를 나왔으면 강의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역사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뒤에 가면 다시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자, 신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공중보건은 신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더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이 처음 싹튼 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인구 집단의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로 환경위생과 관련돼서 포커스를 두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어때요? 단순한 환경위생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요, 환경위생 관리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 양상이 과거의 감염병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바뀌어가면서 이제 공중보건 시대에서 신공중보건의 시대로 넘어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공중보건은 보시면은 위생, 환경, 건강 증진, 또 그런 이 모든 것 안에서 이제 예방과 관련된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조기 치료, 재활, 장기요양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라고 하면은 이제 노인에 대한 장기적으로 요양을 제공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조화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개인이라던가 사회의 건강 상태를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을 신공중보건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공중보건의 모든 내용은 이 신공중보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공중보건에서의 건강을 보면은 뭐 어쩌고 말이 많은데, 건강이랑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강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공중보건에서의 건강이라는 어떤 개념이에요?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차원까지 총괄하고 있는 게 신공중보건에서의 건강이라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건강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도 중요하고, 또는 그 사회의 문화, 관습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는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신공중보건은 당연히 공중보건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건강관리가 아니라 집단의 건강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학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여기 이렇게 노란 표시를 하고 있는 게 저게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원래는 제가 지문이 길면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뭘 봐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었는데, 그걸 하니까 여러분들이 밑줄 긋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 노란색만 나오면 막 밑줄 긋느라고.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은 제가 노란색 표시를 빼고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굳이 표시를 하는 애들은 빈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핵심적인 키워드 정도만 알려드리는 거고요. 개념이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신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이런 문장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 문장을 우리 다 외울 거야? 이거 다 못 외워요. 그럼 뭘 해야 돼? 신공중보건은 그렇게 개인의 어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또 사회적인 것까지 관리를 하면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도 우리 주변의 환경까지 다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보기 중에서 그것과 다른 뭐 전문적인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던가 이런 동떨어진 내용이 나오면 그게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건 진짜 되게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공부 방법이에요. 문장이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문장을 읽고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정말 빈출인 것들, 앞에서 나왔던 것들이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나 더, 신공중보건에서는 그래서 어떤 건강관리, 개인적인 건강관리보다 어떤 거? 집단적인 건강관리를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는 잘 키워드로 보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집단적인,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관리한다, 결국은 공중보건의 대상과 맞물리는 거죠. 신공중보건 사업으로서 이제 건강 증진을 그래서 제일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신공중보건 사업이다라고 하면 그냥 우선 건강 증진,
그다음에 건강 도시, 요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이 처음 어디에서 나왔냐면 1986년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WHO가 국제회의를 열었어요. 그게 제1차 건강 증진 국제회의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가면은 한 챕터로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1986년 오타와 헌장을 통해서 건강 증진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한 거고, 신공중보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건강 증진을 위한 공중보건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국가가 신공중보건을 보건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받아들여라. 모든 국가들이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해라라고 이제 강제성은 없죠. 세계보건기구니까 그냥 해라라고 이제 권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이후에 1990년대에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이 그 신공중보건 사업을 전개를 해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거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자, 미국은 헬스 피플 2010, 2010년까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어떤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1990년대에 한 뭐 90년대 어서 2000년 정도 될 거예요, 보통은. 자,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럼 2010년이 지났으니까 계속 뭔가 이어져 가고 있겠죠. 캐나다는 헬스 캐나다라는 이름으로 건강 증진 사업을 했다라는 거고, 자, 일본도 헬스 재팬 21 해서 뭐 건강 보건 사업을 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죠. 자, 우리나라도 헬스 플랜 3년 몇 년 좀 돼서 좀 지난 다음에 그 헬스 플랜 2010이라는 이제 건강증진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돼요. 2010년까지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2010년이 지났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2011년이 되면서 다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해요. 2차, 2차, 3차 쭉 진행이 돼서 중간에 헬스 플랜 2020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헬스 플랜 2020이 쭉 진행이 되다가 지금 2020년도 지났네. 그래서 2021년에 다시 헬스 플랜 2030을 발표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은 헬스 플랜 2030인 거죠. 그래서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헬스 플랜 2020을 공부를 했었는데 1, 2년 사이에 바뀐 거죠. 그럼 이제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은 헬스 플랜 2020으로 나온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도 봐야 되나? 절대 볼 필요 없어요. 그거는 끝난 계획이에요. 이미 없어. 걔는 끝. 무조건 그냥 헬스 플랜 2030 보시면 되고, 기출 문제 내용이 이거랑 좀 다른데요? 무시하세요. 그건 끝난 거야. 옛날 거야. 옛날 거 버리고 그냥 헬스 플랜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구나. 그럼 헬스 플랜 2030을 보면 되지 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자,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신공중보건과 관련된 사업 분야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건강지원 환경 조성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결국은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최근에도 보면은 뭐 대기 오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구 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내가 혼자의 노력으로 어떤 환경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환경 안에는 식품에 대한 거, 사업장, 산업장, 학교, 뭐 주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자, 질병을 예방한다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공중보건이란 신공중보건의 차이점을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공중보건은 이제 처음 아까 제가 산업보건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공중보건 사상이 처음 싹 텄을 때 그때 공중보건이라는 거는 그냥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1800년대 중반, 1830년, 40년 요때에 이제 그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콜레라가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콜레라가 그 균이 주로 이제 물에 살고 있고, 물이 오염이 돼서 그 물을 공급받는 지역 주민 사람들이 이제 콜레라에 걸려서 되게 많이 죽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원인들을 분석을 해 나가면서 결국은 어떤 환경 개선, 깨끗한 식수, 위생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있던 게 공중보건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신공중보건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런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 또는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기존의 공중보건은 의료 전문가 중심의 체계였다라면은 신공중보건에서는 의료는 하나의 파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 분야가 같이 노력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해 나가는 게 신공중보건이다.
그래서 뭐 그 19세기 그래서 1800년대 중반 그때는 공중보건을 통해서 어떤 생활 조건, 환경 위생 개선하려는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이었다라면 그래서 주로 전문가가 주도를 했었고요. 그때는 신공중보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공중보건, 신공중보건은 항상 지역사회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방의 중점, 기존의 공중보건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라면 신공중보건은 예방 플러스 뭐가 더 들어가요? 증진.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건강한 상태에서 더 건강해지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건강 증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신공중보건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만성질환이나 정신건강, 물리적 환경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공중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봤고 공중보건에서 시험 문제가 단순히 뭐 윈슬로의 공중보건 정의만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최근 경향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다음 중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유사 학문으로는 어떤 학문들이 있다. 2. 뭐 이런 것들 여러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 신공중보건 사업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서 문제를 틀린 것을 찾게 해서 뭐 주로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 앞에는 쭉 맞는 문장을 해놓고 치료의학이다. 뭐 치료에 포커스를 둔다. 전문의가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오답을 출제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을 섞어서 한 문제로 출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가 공중보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를 잘 알고 계시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지역사회 보건사업 기획으로 들어가 보면은 최근 들어서 보건사업 기획과 관련된 문제가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보건사업을 기획한다. 기획이 뭐 하는 거예요? 계획 세우는 거지 뭐. 그치. 사업을 그냥 자 우리 지금부터 고혈압 유병률이 높으니까 고혈압 유병률을 조절하기 위한 사업을 해볼까? 뭐 할래? 이게 아니죠. 그래서 자 문제를 파악을 한 다음에 요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어떤 상태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계획하는 게 기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이라는 것은 기획,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보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보건 문제를 해결해서 바람직한 건강 보호 향상, 결국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도적인 사회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건기획이라고 하는 거고, 자, 보건기획의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자, 보건사업기획의 특징 첫 번째, 목표지향적이다. 우리가 기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 그래서 항상 목표를 설정해요. 그래서 그 목표에 맞게끔 바뀌어가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 나가는 것을 보건기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건기획은 현재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해요. 목표라는 것 자체가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기획은 항상 미래지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기획은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제시한대요. 목표가 이거니까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종류의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서 이걸 달성하자, 그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아내서 계획을 세우는 게 기획이겠죠. 그래서 기획은 그 바람직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한다. 그래서 최적의 수단을 제시하는 게 기획이라는 거고, 자, 기획을 세웠다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뭔가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사업을 하기 위한 권한이 부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원도 갖다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권한과 자원을 동반하면서 행동지향적이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이라는 표현 썼고요. 그 다음에 목표지향적이다라는 표현 썼고, 그리고 행동지향적이다. 행동을 해야지 뭔가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사업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되죠.
행동지향적이고, 자, 그 보건사업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 기획 딱 세웠으니까 이대로 쭉 가.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뭔가 분석하고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뭔가 수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체계적인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우리가 목표도 예를 들어서 그 지역사회에 뭐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암 발생률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뭘 우선 해결해야 될까?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목표가, 그 문제가 결정이 됐다면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도 결정을 해야 되고, 목표를 잡았으면 어떤 자원을 얼마나 사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인데 그 중에서 뭘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건사업의 기획 구성 요소를 보면은 우선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현재 상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지금 나의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인지, 공부를 했었던 사람인지, 공부를 했었다면은 뭐 어떤 게 내가 시험에서 떨어진 이유인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떻게 채워놔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를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바라는 방향, 미래의 방향, 원하는 방향, 목적을 설정을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건사업의 기획 과정이 쭉 나오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꽤 자주까지는 아니고 좀 간간히 나와요. 간간히 나오고 제가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듣고 한 2, 3주 지나면 이거 진짜 기억 하나도 안 날 거예요. 기억 하나도 안 날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다시 반복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문제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에 조금씩 이해를 할 거고, 마지막에 보건 행정 파트 들어갔을 때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보면 아마 처음 보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보건사업의 기획 과정인데, 제일 먼저 기획팀을 조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보건직 공무원으로 보건소에 발령을 딱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보건사업의 기획팀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기획팀 조직은 보통 이제 그냥 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보건사업을 기획을 하는 멤버로 내가 들어갔다. 그럼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현황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발령받은 그 지역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돼요. 지역마다 문제가 다르겠죠.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주로 장기 요양이라던가 만성질환이라던가 치매 같은 게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가 많은 지역에서는 예방접종 사업이 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을 분석을 해요.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 문제가 하나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사업을 빡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뭐부터 할까? 뭐가 제일 문제가 있지? 뭐가 제일 심각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이제 뭘 해결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됐어요. 그럼 그 상태를 어떻게 바꾸자라는 목표를 설정해요. 그럼 목표가 설정이 됐으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실행하고 평가하면 되겠죠. 정말 어렵지 않고 심플한 내용인데, 뒤에 가면은 그냥 행정학에서 기획 과정이 나오는데 이거랑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나오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건사업을 할 때 그래서 기획이 왜 필요하냐? 자, 기획을 구체적으로 잘 세워야지 기획의 어떤 사업에 대한 지휘의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방침이 결정이 돼야지 거기에 맞게끔 지휘도 하고 효과적으로 통제, 그 사업이 진행되는 방향, 조직원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해야지 자원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도 같이 키워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획이라는 건 항상 미래지향적이면서 미래의 불확실한 상태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사업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 다음 중 보건사업 기획의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박스 넣어놓고 기억, 니은, 티귿, 리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잘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 되게 다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다 틀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럼 다시 이제 처음부터 보건사업 기획 과정에서 현황 분석부터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현황 분석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현황을 분석한다?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을 현황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이런 상태인데 바람직한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얼만큼의 갭이 있네? 요거를 채워야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은 뭐고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것을 현황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황 분석이 왜 필요하냐? 자, 기획의 대상이 되는 건강 문제,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에 대한 사업을 할 것인지 당뇨병에 대한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건강 문제를 찾기 위해서 현황 분석을 해야 되겠고,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보통 현황 분석하면 그래서 문제가 뭔지 찾는 것만 현황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것만 찾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은 있는지, 기존의 보건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문제 해결 능력은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황 분석에서. 그래서 지역사회의 보건의료기관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하고요. 자, 보건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 결국은 우리가 현재 상태를 알아야지 거기에서 목표치를 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현황 분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환경이 보건사업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황 분석을 할 때는 우선 첫 번째,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평가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지역사회 인구 사회학적 특성 뭐예요? 어느 연령대, 어떤 성별,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 수준은 어떤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무엇이 있는지, 지역사회를 어쩌면 뭐 어떤 아주 독성 폐수를 방출하고 있는 공장이 있는지,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 불평등,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의 건강상의 불평등 문제는 없는지를 조사를 하고, 자, 이렇게 건강 수준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어떤 부분에, 우리는 이제 보건사업을 고혈압에 대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지역 주민들이 암에 대한 공포, 암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되게 커요. 이런 것들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역사회의 관심, 장점까지도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보건 체계를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의료기관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것도 평가를 해야 된다. 현황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이 건강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내용까지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현황 분석을 할 때 자료로 쓰이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1차 자료라는 것이랑 1차 자료가 나오고 2차 자료가 나오는데, 이건 보건통계 가면 다시 나올 거예요. 1차 자료, 2차 자료. 1차 자료는 보건사업을 진행할 사람 또는 어떤 연구를 진행한 사람이 직접 설문지를 돌리거나 면접을 하거나 관찰을 해서 만든 자료는 1차 자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국가적으로 뭐 사망 원인 통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들,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 이렇게 그냥 만들어진 자료 있죠. 그걸 갖다 쓰면 그건 2차 자료라고 해요. 어쨌든 1차 자료나 2차 자료를 이용해서 지역사회의 현황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지역사회 현황 분석이었고, 잠깐 쉬었다가 우선순위 결정부터 바로 이어서 볼게요.